자, 오늘은 경제 상식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죠.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 시장에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금리는 떨어져야 맞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 즉 이자율은 자연스레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기본 중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몇 조 원 규모의 RP 환매 조건 부채권의 매입으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는 강수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는 채권 시장의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를 동원한 격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불을 끄겠다고 뿌린 물이 알고 보니 기름이었던 셈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 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물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은 3%대 중반, 연중 최고치 근처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의 변덕이라고 보기 어려운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돈을 푸는데 왜 금리가 오를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이건 상상 이상의 위기 징후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에 균열이 생겼다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면 우리는 훨씬 더 큰 금융위기를 막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왜 한국은행은 이토록 상식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왜 불을 끄겠다는 명목으로 기름을 붓는 듯한 정책을 펼치는 걸까요? 한국은행의 설명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불을 끄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필요악이라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 바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이 엄청난 규모의 부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 단순히 몇몇 건설사가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심지어 1금 융권까지 도미노처럼 타격을 받으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 한국은행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직접 소방수가 되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사태 진정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함께 이중 절반가량의 부실을 정리하려 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와 다릅니다. 한국은행의 이런 선택을 필요하기 아닌 시장의 자정 능력을 파괴하고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는 독이라고 보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투자나 부실한 프로젝트에 대한 무책임한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위험해도 정부가 구해준다는 잘못된 신호가 금융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이가 넘어져도 항상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다면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울까요? 아니면 더 과감하게 뛰어다니다가 결국 더 크게 다치게 될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유동성이라는 매트는 구조조정되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을 연명하게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에게도 버티면 산다는 위험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구조조정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PF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점점 자생력을 잃고 있으며 진통제만 계속 맞고 있는 병든 환자처럼 근본 치료는 미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정책 수단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이 어떻게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RP 매입. 이 정책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국채를 담보로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 처방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응급 처방이 2024년부터는 거의 상시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시기에는 RP 매입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고
이는 마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진통제를 환자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덜어지지만 병의 근원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죠. RP 매입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더 이상 단기 대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은행이 계속 도와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퍼지고 도덕적 해이는 더욱 심화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강력한 정책 카드 국고채 단순 매입. 이건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것으로 사실상 양적 완화의 형태입니다. 시장에 직접 현금을 살포하면서 채권 가격을 지지하고 금리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에 가장 강한 신호를 보내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 중앙은행이 나서서라도 막겠다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처음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왜 돈을 푸는데 금리는 오를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 참여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아, 한국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중앙은행까지 이렇게 나설 정도면 내부는 이미 썩고 있겠지. 이런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 투자자들은 점점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더 높은 금리를 원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금리는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자정 능력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키우며 위기의 본질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눈을 외부로 돌려봅시다. 지금 이 시점 미국이나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들 역시 장기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만 이렇게 더 아파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불편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할 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위험의 실체입니다. 그 첫 번째 위험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이미 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들이 경제 곳곳에 지뢰처럼 묻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부실을 대처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방식입니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돈만 쏟아붓는 정책적 불확실성. 이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가장 큰 리스크로 비춰지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보기엔 이렇게 보일 겁니다. 한국은 지금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해체할 기술자나 원칙은 보이지 않고 그저 테이프로 둘러막으며 시간만 벌고 있구나. 저러다 결국 터지면 어떻게 하지? 그 불안감은 그대로 금리에 반영됩니다. 외국인들은 국채를 대거 팔거나 아니면 투자하려면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신뢰를 잃은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금리는 더 치솟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금리 급등은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닙니다. 외부의 의심이 한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몰아닥친 태풍이 아니라 우리 집 안의 썩은 기둥이 함께 흔들리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썩은 기둥은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 위기의 씨앗은 언제 뿌려졌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둔촌주공 사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프로젝트 무려만 2,000가구가 넘는 이 거대한 사업이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섰던 그 사건. 그날부터 위기의 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둔촌주공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재건축 역사상 최대 규모인 12,000가구에 달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개의 건설사, 금융사, 투자자들이 얽힌 복잡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무너지면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팽배했죠. 그렇다면 그때 무엇이 정답이었을까요? 자본주의 원칙대로라면 사업성에 문제가 생긴 프로젝트는 손실을 감수하고
구조 조정을 통해 스스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시장의 힘으로 옥석을 가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정작용입니다. 부실은 정리되고 건전한 자산만이 살아남는 순환 구조가 이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단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죠. 시장에서는 이를 빗대어 둔촌일병구하기라 불렀고 일시적으로는 불을 끄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결정이 시장 전체에 보내는 시그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크면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 대마불사의 신화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건설사와 금융사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나설 테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업성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PF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타당성 없는 프로젝트조차 정부의 간접적 보호망 아래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됐습니다. 살아남지 말았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이 유동성이라는 링거를 맞으며 연명하게 된 것이죠. 2022년에 정리되었어야 할 작은 종양은 이제 2025년이 되어서야 온몸에 퍼진 암덩어리가 되어 우리 경제를 조르고 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시장의 자정 능력은 망가졌고 중앙은행은 단기 대응에 급급한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시장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부동산을 구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해답은 단 하나, 바로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대한민국 경제의 과도한 의존입니다. 이제 문제의 근원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왜 정책당국은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키려 했을까요? 왜 중앙은행조차 원칙을 버리고 유동성을 쏟아부어야만 했을까요? 그 답은 우리 경제 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부동산 의존도에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을 합친 부동산 관련 신용이 전체 민간 신용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절반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우리 경제라는 배는 단 하나의 엔진, 바로 부동산에만 의존해 항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엔진이 멈추면 배 전체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부채의 질이 악화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타격이 갑니다. 결국 중앙은행마저 물가 안정이라는 본래의 사명보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단기 부양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은행의 상식 밖의 정책들, 그 모든 선택은 바로 이 구조적 종속관계의 산물이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단일 산업에 과도하게 중독된 경제의 현실, 바로 그 중독이 우리 손발을 묶고 위기를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끝일까요? 온몸에 암이 퍼진 경제는 회생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말해줍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도 과감한 수술과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이름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부실 자산 정리 전문 기관입니다. 금융권에 흩어진 부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는 방식이죠. 1990년대 초 스웨덴은 이 시스템을 도입해 부동산 거품 붕괴로 위기에 빠진 금융 시스템을 3, 4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미국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금융 시스템의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핵심은 부실을 숨기지 않고 조기에 드러내 정리하는 것. 이 원칙 하나가 결국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한국이 아직 이런 조치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사례는 분명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위기를 지나 2026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한 공포나 불안이 아니라 냉정하고 이성적인 준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생존 계기판입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속도계와 주유계가 있듯 앞으로의 경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5가지 계기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 지표는 시스템의 균열을 알려주는 예고편입니다. 현재 3%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이 금리가 만약 4%를 향해 치솟는다면 이는 내부에서 심각한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는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외국인 자본은 내부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1,470원, 1,500원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외환 보유고 감소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는 실탄이자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4,300억 달러 수준의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총알이 떨어져가는 병사처럼 우리 방어선도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PF 대출 연체율.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 증권사 등 취약업권의 수치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전체 평균이 아닌 약한 고리의 연체율이 10%를 넘나든다면 뇌관이 타오르기 직전이라는 경고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외국인 자금 흐름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으로 움직입니다. 채권이나 주식을 한 달에 수조 원씩 팔고 있다면 그건 우리보다 먼저 배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가장 냉정한 신호입니다. 이 5가지 계기판이 빨간불을 깜빡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식,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늦게나마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PF 구조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28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마련 중입니다. 그동안 5%라 남의 돈 95%라는 극단적인 레버리지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금리 급등은 거대한 위기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계기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냉정한 눈으로 경제를 바라본다면 다가올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